차이나는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허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입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쉽게 한번 좋은 정보 부탁.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분양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할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실 때 보통 같이 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 계약 시점에 가깝겠죠. 그럼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말 부동산 서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차근차근 자기 자금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죠. 자, 자기 자금난을 보면 두 번째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본인 명의 예금이나 적금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소득에 비해서 예금액을 너무 많이 적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은 5천인데 뭐 예금으로 12억이 돼 있다? 그래서 12억을 자금 조달 계획서 2번 란에 적으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증여를 사실은 받았었는데 그걸 조세 포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 매출을 누락시킨 것을 거기다 이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월급을 받으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쓰는 게 맞죠? 보통 월급을 통장으로 받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수령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5번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밖의 자산란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란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이제 조달한 금액이 있으면 쓰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매각해서 한 5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뭐 이걸 이제 뭐 매매 대금으로 쓴다 뭐 이런 경우에는 3번 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매각한 금액은 현재 시세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3년 후를 예상한 가격을 고려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매각한 걸 기준으로 적으시면 되는 건데 이제 뭐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판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돈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미제출 사유사라는 걸 같이 제출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언제 받을 예정 뭐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4번 란으로 넘어가면 증여받거나 이제 상속받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증여는 누군가한테 그냥 무상으로 받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 상속은 이제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물려받게 되는 재산을 얘기하는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이제 증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계 좀비속 간에는 5천만 원. 이게 10년 동안 이제 5천만 원이고 6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는 이제 세금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증여란에 뭐 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증여로 쓰는데 1억을 받았다. 그럼 1억을 쓴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세 포탈로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 증여는 뭐 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증여란에는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은 비과세 증여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적으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제 세금만 잘 내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1억으로 적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에. 네, 이제 5번 보시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내가 진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나 뭐 적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을 쓰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많이 쓰시면 좀 의심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현금으로 요즘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잘 없잖아요. 그럼 6번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여기 항목에는 어떤 걸 적어야 될까요? 부동산을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줘서 이제 받으신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빼고 순수 매매 대금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외하고 매매 대금에 세금 제외한 금액만 다 적으시면 돼요. 그럼 만약 임대가 껴있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있을 텐데 그 보증금을 빼고 작성하는 거겠죠? 네, 일단 매매 대금 수령하신 것만 작성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뭐 대출도 껴있으면 대출도 제외하고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쓰시면 돼요. 만약 자금 제공자가 여러 명이고 그 여러 명도 이제 자금 루트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다 적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한테 상속받았고 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고 또 친구한테 빌렸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다 그 내역을 쓰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차입금 등 요 란을 볼 건데요. 자, 8번 이제 보시면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받은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렇게 대출받은 금액을 여기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그 밖의 대출 이렇게 있겠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어디다 쓰시냐면 그 밖의 대출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택을 뭐 받았을 때 거기서 이제 담보대출을 또 받아서 여기다가 뭐 조달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상 금액만 쓰시고 이제 미대출 사유서를 같이 내셨다가 나중에 이제 받으시면 그때 증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9번은 임대보증금인데요. 이제 내가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뭐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일반적인 매매라면 기존 임차인 뭐 승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보증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분양받는 아파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보증금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월세를 받으셨으면 월세보증금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번 항목은 이제 회사 지원금 사채를 적는 난인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나 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업 이제 등록한 뭐 업체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경우에 이 일 안에 쓰시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아직 대출이 안 나온 상태면 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 예정이라고 쓰시고 미제출 사유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밖에 차입금은 어떤 걸 쓰는 건가요? 이건 이제 나머지인데요.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특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왜냐면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네. 수가 있잖아요. 가족 간의 거래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라면 더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도 작성하시고 실제로 뭐 이자도 변제하시고 원금도 변제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합계금액 쓰시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양 아파트를 받으셨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옵션 금액도 분양가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금액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4번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를 방식을 이제 뭐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뭐 계좌이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줄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중도금 대출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출 승계금액란에 적으셔야 됩니다. 조달자금 지급 방식 쓰실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자기 자금은 계좌이체 금액에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입금, 대출 같은 것들은 보증금 대출 승계금액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입주 계획 여기에는 어떤 거를 적는 건가요? 이제 입주 계획을 쓰시면 돼요. 이제 뭐 본인이 입주하실지 아니면은 뭐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할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이제 모집 공고에 나온 입주 예정일이 있어요. 그 날짜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끝난 건가요?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예금 잔액 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날짜까지 포함해서 뗀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오늘 그 계좌의 거래가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하면서 증빙 서류를 못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대출 받아서 조달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금액들은 뭐 미제출 사유서라는 걸 적어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제출 사유서에 뭐 언제 뭐 대출 받을 예정, 얼마를 대출 받을 예정 뭐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가능하실까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작성 사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억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제 예금에서 3억,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3억,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뭐 4억 원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라면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11억 원의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이제 뭐 예금액 4억, 그리고 뭐 주식 매각대금 뭐 1억 원, 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돈 3억,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뭐 2억, 회사지원금 1억. 근데 이때 대출이랑 뭐 해산지원금은 나중에 이제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다 대출 실행을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과 증빙 서류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분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뭐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또 아파트를 이제 분양 받으실 때는 뭐 시행사에서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분양 계약할 때쯤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는 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허위로 신고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2%까지 이제 과태료로 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잘 따라하면 작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이제 보면 어렵고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려운 주제일 수 있었는데 되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상식이 쏙쏙 부동산 지식이 쑥쑥 잘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시나요? 해야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